안녕하세요. 기출보고 문제 1회차 마지막 과목 CS 실무 부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61번 첫인상 형성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를 찾는 문제죠. 그래서 보시면 첫 만남에서 짧은 순간에 결정된 첫인상이 단단하게 굳어 쉽게 바뀌지 않는 현상. 가장 연관성 있는 거 뭔 것 같아요? 이 콘크리트 법칙에 해당되죠. 그죠? 뭐 초두 효과랑도 맥락이 비슷한데 뭐 거의 같은 맥락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연관성 있는 걸 찾으면 5번 콘크리트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문제는 맥락 효과, 그 다음에 부정성 법칙, 일관성 오류, 인지적 구두쇠 이론 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문제예요.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관성 오류 같은 경우는 한번 판단을 내리면 판단을 내리면 상황이 달라져도 어때요? 그 판단을 지속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다. 상대의 인상을 형성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지적 구두쇠 이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판단할 때 가능하면 노력을, 힘을 덜 들이고 판단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맥락 효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내린 판단, 초두 효과 때 받았던 그 정보, 그죠? 강렬했던 그 정보가 이후에 입력되는 정보들에 대한 판단도 어떻게 맥을 잇게 된다는 게 맥락 효과예요. 그다음 부정성 효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이 더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죠. 그죠? 좋았던 기억보다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서 부정성 효과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인상 형성에 더 강하게 작용한다. 안 좋은 부분을 먼저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법칙, 방금 했던 거 각각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62번 스크립트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음성만으로, 그죠? 전화니까 음성만으로 하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고객별, 개별화된 스크립트가 준비되어야 한다. 근데 고객센터에 전화가 들어오잖아요. 전화가 오는데 하루에도 뭐 수백 명의 전화가 오는데 그 사람의 어떤 개개인에 맞춰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다 응대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만드는 이유는 표준화해서 표준화된 응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담원의 어떤 그 상담 스킬, 상담 능력을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스크립트 개발의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별화라는 뜻 때문에, 문장 때문에 틀린 거죠. 그죠? 표준화된 스크립트가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답입니다. 2번은 스크립트는 아웃바운드의 대화 대본이 맞죠. 그죠? 스크립트는 상황 변화에 따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는 고객 니즈 파악에 맞춰 일관된 흐름에 따라 대화가 진행되도록 설계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스크립트는 고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순서를 도식화한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표준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63번 정통 예절의 절의 종류 중 학렬이 같은 사람, 간직 품계가 같을 경우, 학렬이 같다라는 거는 직급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직급이 같은 사람들한테 인사는 보통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 인사를 표현하면 어떤 인사를 해야 돼요? 목례를 하잖아요. 그죠? 목례. 15도 인사. 그죠? 그러면 15도 행사에 해당하는 게 우리 행례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말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렬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같은 품계에 있는 사람들은 목례, 행례를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한번 해보시면 작은 절, 초례, 반절.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15도 인사가 아니고 30도 인사를 해야 된다. 행례는 보통 내를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렬이 같은 사람, 간직의 품계가 같을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큰 절은 진내라 그래서 자기가 절을 해도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어른에게나 의식 행사에서 하는 거, 이걸 갖다가 큰 절이라고 하고 진례라고 하고요. 매우 큰 절을 갖다가 우리가 배례라고 해요. 간홍상제. 여기는 이제 의식 행사죠. 그죠? 의식 행사에서 한다. 한 번 더 구분하면 작은 절 15도, 그러니까 목례 정도는 웃더러니 아랫사람의 절에 대한 답배 시에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초례 또는 반절 기억하시고요. 방금 나왔던 행례, 평절은 뭐다? 보통 내에 해당하는 거 30도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4번 개방형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찾는 거죠. 우리가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관식. 문제 중에서도 주관 서술식. 무슨 말이든 해도 돼요.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1번은 고객의 입을 통해 확인받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이거는 확인형 질문이죠. 하재를 정리하고 정돈된 대화를 할 때도 뭐예요? 확인, 선택형. 얘는 선택형을 해야 되고요. 고객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때 이럴 때는 개방형을 쓴다는 거. 고객이 이미 어떤 답을 할지 알고 있는 경우에 시도할 수 있는 질문 유형. 아니죠. 단순한 사실 또는 몇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것은 선택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개방형은 자유롭게 의견이나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때 선택은 네, 아니요. 그 다음에 네, 아니요 또는 대답하거나 단순한 사실이나 몇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선택형이고 확인형하고 좀 헷갈리죠. 그죠? 확인형 같은 경우는 고객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을 때, 확답을 받을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5번. 비즈니스 용무로 인한 방문 시 가져야 될 매너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그죠?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가급적 바쁜 시간을 피해서 미리 약속 시간을 잡아야 되겠죠. 방문 시간에 여유 있게 도착하여 미리 화장실에서 용모와 복장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3번 응접실로 안내받을 경우 자리에 앉지 않고 문 앞에 서서 대기하는 것이 예일까요? 지금 안내를 받았잖아요. 그죠? 안내를 받았으면 안내받은 자리에 앉는 게 예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면담 시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는 팔을 들어 착용 중인 손목 시계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대화 중이잖아요. 그죠? 자꾸 시계를 보면 어때요? 불안해지죠. 그죠? 이거. 그 다음에 5번은 사무실은 업무 공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66번. 불만 고객 관리와 관련해 컴플레인 처리 시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찾는 거예요. 자,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다음 고객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 설명은 사실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한다. 고객 입장에서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한다. 고객 정서는 근본적으로 선의보다는 악의를 바탕으로 한다. 이게 틀린 문장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선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고객 불만 요인 중 지불 수단이나 결제 조건 금전적인 혜택이나 우대에 대한 불만 뭔 것 같아요. 그냥 딱 봐도 얘는 금전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상황의 불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물리적 상황 같은 경우는 시설에 관련된 거, 뭐 외형, 인테리어, 설비 뭐 이런 부분. 시간적인 상황은 운영 시간, 상담 시간 이런 것들. 감각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이제 오감적으로 고객이 느낄 수 있는 색조, 그림, 소음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인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뭐예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업원의 복장, 적객 태도, 그죠? 상담 태도, 대화 정도에서 불만 이런 것들. 그다음 절차적 상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회원가입 절차, 그다음에 물건을 사는 절차.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된다? 절차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다. 그 다음에 정보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뭐죠? 제공하는 팜플렛이나 뭐 상품 설명서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금전적인 거 방금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도 8번까지 다 잘 나오니까 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공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서 갖는 불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멘토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거죠. 그죠? 멘토의 역할이에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은 없으나 벌써 이상하죠. 그죠? 멘토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하는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삶의 지혜와 경륜을 겸비한 인격자를 의미한다. 전문가여야 된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업무 또는 사고 등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게 해주는 좋은 자의 역할을 하죠. 그죠? 주로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이나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자 얘가 답일 때는 지문이 얘가 틀어지죠. 주로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만 한다.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같은 조직에 있는 내부인도 할 수 있고요. 외부 전문가도 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멘토의 역할은 일생을 거칠 만큼 장기적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일회성으로 그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팀원이 원하거나 혹은 프로세스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치의 역할과 멘토의 역할은 거의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코치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함께하는 내부인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멘토 같은 경우는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뭐예요? 외부 전문가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다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69번. 다음 중 전화 응대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문제 해결 시간이 절약된다. 그죠? 전화로 하니까. 그다음 문제 해결 방법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의사소통에 애로가 있더라도 오류를 쉽게 피할 수 있나요? 전화로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고객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나 즉시 상담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전화가 주는 즉시성, 익명성, 보편성의 이점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도 전화를 많이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70번. 다음 호칭에 대한 기본 예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공적인 자리에서 친구나 동료처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경우 땡땡씨라고 하여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친구나 동료처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경우 사적인 자리라 하더라도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날까요? 안 어긋나죠. 그죠? 이름을 불러도 된다. 땡땡땡씨라고 해도 된다. 그래서 반드시 직책을 붙여서 칭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근데 1번과 2번 읽어보시면 답이 바로 나오죠. 그죠? 다음 3번.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상급인 경우 공손하게 직이나 적정한 사회적 경칭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처음 대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땡땡땡씨 또는 유사한 존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5번. 직급과 직책 중에 더 상위 개념을 칭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급과 직책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상위 개념을 불러준다. 이 지문도 잘 바뀌니까 기억하세요. 71번. 우리나라 콜센터 조직의 특성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 보기를 보니까 평소 자신들과 가장 친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도시락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도시락 문화를 우리가 똑같이 한우리 문화라고도 합니다. 한우리. 그죠? 그래서 내지는 성향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는 집단 심리 현상을 우리가 도시락 문화 또는 철새 문화 또는 한우리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72번. 콜센터 모니터링 방법 중 콜티핑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콜티핑 같은 경우는 그 무작위로 하나씩 뽑아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피드백과 성과의 즉각적인 연결이 가능할까요? 하다고 하네요. 그죠?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은 QAD 일정에 상관없이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게 아니고 여기 잠깐 헷갈리는 문제죠. 그죠? 피드백을 받고 나중에 성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QAD 품질 통합 품질 분석가예요. 그래서 일정에 상관없이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드백이 좀 느린 게 단점이에요. 콜티핑이. 자신의 콜을 듣고 콜 처리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모니터할 기간을 계획하여 유연성과 컨트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QAD가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없어도 되잖아요. 나중에 했던 거를 뽑아서 쓸 거니까.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티핑은 그 녹음한 샘플을 랜덤하게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이 즉각적인 피드백이 어렵다. 그래서 저도 헷갈리니까 여러분도 헷갈리겠죠. 그죠? 여기 보면 성과와 피드백 간의 즉각적인 연결이 가능하다. 이 지문하고 이 지문이 같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구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73번. 보기의 그림과 같이 서로 마주보는 좌석. 그죠? 좌석에 고속열차 탑승 시 가장 높은 상석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라. 자, 창문이고 진행 방향이 여기 있어요. 창가가 가장 상석이죠. 그럼 진행 방향이 1번. 그죠? 역 2번. 그 다음 뭐예요? 진행 방향 통로석이 3번.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답은 가, 다, 나, 라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74번. 비즈니스 상황에서 지켜야 할 전자우편, 네티켓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찾아야 돼요. 1번. 약어 및 속어 사용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까요? 안 되시겠죠. 속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2번. 대다수의 비즈니스 메일은 빠른 답변을 원하기 때문에 수신하는 즉시 답장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신하는 즉시 가는 게 아니고 24시간 이내에 해주면 돼요. 그죠? 일단 읽어보고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첨부 파일의 용량과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예외를 두지 않고 발송하여야 한다. 첨부 파일은 가능하면 안 보내는 게 좋죠. 용량이 너무 큰 것 같은 경우는 압축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개 파일 보낼 때도 압축해서 보내는 게 예의죠. 그죠? 너무 큰 용량의 파일은 안 보내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4번은 수신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유머 메일 또는 정보성 메일을 보내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첨부 파일의 용량이 큰 파일인 경우에 다운로드 받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압축하여서 보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75번. 국제 비즈니스 매너를 위해 숙지해야 할 국가별 문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일본은 자신의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들어서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죠. 그죠? 2번은 중국은 자신의 젓가락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음식을 집어주는 습관이 있다. 그죠? 그 다음 3번은 홍콩에서는 시계를 죽음의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에 선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대요. 그죠? 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좀 신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는 사람의 머리를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의 머리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5번. 인구의 대부분인 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나 술은 먹지 않죠. 그죠? 먹지 않고 오른손을 부정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른손은 신성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6번. 국제 비즈니스 에티켓과 관련해 올바른 테이블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테이블에서 화장을 고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므로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2번. 식사 중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죠? 큰 소리로 웨이터를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므로 주의해야 되겠죠. 손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4번은 식사 중에 손으로 머리나 귀, 코 등을 만질 경우 손으로 빵을 먹을 때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 스푼을 이용해서 스프를 먹기 힘들 경우 식기를 들어 직접 마셔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답이 5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고요. 그다음 77번. 넓은 의미에서 비즈니스 관광을 뜻하는 마이스 산업에서 마이스 용어를 구성하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마이스, 미팅, 그 다음에 인센티브, 트러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MIC, 컨벤션, 그 다음에 뭐예요? 이그비션, 제 단어 발음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게 뭐죠? 이렇게 해서 총 마이스의 약자를 가지고 우리가 MIC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5번. 5번이 아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스 기업회의 같은 경우는 최소 참가자인 10인 이상으로 하면 최소 반일. 그래서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시로 연결해서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포상관광 같은 경우는 조직원의 성과를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여행을 보내주는 거, 포상관광을 보내주는 거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컨벤션 같은 경우는 우리 미팅하고 구분하셔야 되는데 컨벤션은 기업회의보다는 규모가 커요. 반드시 3개국 이상이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10명 이상이 참가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시 컨벤션, 전시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기술이나 서비스를 특정 장소에서 뭘 하는 거예요? 전시 시설을 이용해서 1일 동안 판매, 홍보, 마케팅하는 것. 그래서 약자로 MIC, 마이스 산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78번. 보기의 내용과 같이 소비자에 대하여 정의한 학자는 소비자란 타인이 공급하는 물자나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하여 구입 또는 이용하는 자로서 공급자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죠? 타케우치 쇼미, 포니펠도, 카토 이치로 이 세 사람은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연결하는 게. 그래서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마무라 세이바 같은 경우는 소비자는 생활자이며 일반 국민임과 동시에 거래 과정의 말단에서 구매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포니펠 같은 경우는 소비자란 개인적인 용도에 쓰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치로는 소비자란 국민 일반을 소비생활이라 하는 시민생활의 측면에서 포착한 개념이다. 타케지쇼 우미 같은 경우는 소비자란 타인이 공급하는 물자나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 또는 이용하는 자로 공급자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해서 이 네 사람 거는 그냥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79번. 소비자기본법상 명시된 표시기준 제10조의 표시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표시기준에는 표시의 크기나 위치나 방법을 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이나 사용 보관할 때 주의사항, 그 다음에 경고사항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 3번은 물품 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경우에 처리 기구 및 처리 방법을 그래서 처리 기구는 주소나 전화번호죠. 그죠? 포함해서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4번은 물품 등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 그 다음에 물품의 물류번호, 통관 고유번호. 통관 고유번호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건가요? 미리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해외 직구로 물건을 샀을 때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리 알 수 있는 번호가 아니다. 이거는 개인 통관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연월일, 부품 보유기간, 품질 보증기간, 식품이나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 등은 그 유효기간을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원산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80번. 다음 보기에 소비자 단체의 취소에 관한 조항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답이 될 때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단체장은 등록 소비자단체가 제29조 제1항 각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소비자단체 등록 요건은 일정한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취소는 소비자단체에 부정적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체를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로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1번. 한국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해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구제와 관련된 거죠. 원장은 한국 소비자 원장이죠. 그죠? 제55조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 구제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보통은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 규정에 따라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 된다. 다만 그죠? 피해 원인 규명 등의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 구제 신청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며칠 이내에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0일에서 60일. 그래서 답은 30과 60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82번.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분쟁조정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분쟁조정 특례가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부분도 체킹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분쟁조정에 관련된 법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은 6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 조정을 의뢰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제1항 규정에 따라 위에 있는 1항 규정에 따라 집단 분쟁 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조정위원회는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 따른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뭐예요? 대통령령에 따라서 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3번 항에 보시면 이 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개시 결정 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의뢰 또는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개시 결정 기간의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은 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분쟁 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항은 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 집단 분쟁 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 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공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항을 보시면요. 65조 5항이니까 위에 거죠. 그죠? 위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러니까 소송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는 게 아니고 중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소를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부만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 조정 당사자가 아닌 자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모든 거는 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이 보시면 이 4번을 보시면은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 조정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아까 어떻다 그랬죠? 그 절차를 중지한다고 했나요? 이 소를 제기한 사람만 그 절차에서 제외시킨다고 하고 뭐예요? 진행 절차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문이 너무 길어서 아마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체킹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83번.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을 포함하여 학교의 학생번호, 그죠? 기업의 직원번호, 고객번호 등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될까요? 개인을 구별하기 위한 식별번호죠, 그죠? 그래서 2번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이에요.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할 때도 제가 체크를 해드렸죠. 7명이 아니고 몇 명이었던가요? 9명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그래서 상임위원 2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한다.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85번. 85번 볼게요.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고시한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그죠?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유 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를 보조 저장 매체를 통하여 직접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암호화한다. 모든 경우에 암호화해야 된다.
직접 전달하든 아니면 뭐예요? 통신을 이용해서 하든 무조건 저장 매체에 저장할 때도 암호화하여서 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파기 등에 대한 절차를 수립 시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에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서 저장해야 되겠죠. 그죠? 다음 5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 식별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암호화하여서 저장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86번 도널드와 스캐널이 제시한 성인 학습의 기본 원리예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거죠. 그죠? 사람은 학습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성인이니까 보통 일반 성인을 얘기합니다. 긍정적 강화는 학습을 강화시키죠. 학습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과정이고요. 전체, 부분, 전체 순서에 따라 하는 게 학습 효과가 더 나타난다. 학습은 감각으로 시작해서 자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극으로 시작해서 감각으로 끝난다. 이렇게 해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 외에도 뭐가 더 있나요? 스스로 하는 활동이고요. 그죠? 지금 지문이 틀린 게 뭔가요?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긍정적 강화 학습. 그러니까 최선의 학습은 해봄을 통해서 경험으로 얻어진 게 더 많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적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 효율성이 높아지고요. 훈련 시간이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된다. 성인 학습은. 이렇게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87번. 프레젠테이션 구성과 관련해 전개 단계, 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본론에서는 내용을 조직하는 거죠. 그죠? 내용 전달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단계. 1번. 내용 조직은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2번은 동기부여와 관련된 내용은 본론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조명하되 도입 단계에서 미리 언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우리가 동기부여는 도입부에서 먼저 동기부여를 하고 본론 단계에서 중간중간 하고 그다음 마지막 클로징 단계에서 뭐예요? 재동기부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이 틀렸죠. 그죠? 일단 3번은 부차적인 점을 강조하여 중요한 핵심 내용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조자료를 잘 준비하여 적절히 사용한다. 그 다음에 5번은 본론의 마지막, 즉 종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받는 시간을 마련하여 청중의 의문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8번 시선 처리에 대한 문제. 시선 처리할 때 주의할 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 컨택 할 때 상황이죠. 그죠? 1번 고객이 싫어하는 시선으로 대화를 하면서 시선을 아래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다음에 대화 중에 곁눈질을 하면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위로 치켜뜨는 시선은 거만한 느낌을 주며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은 불쾌함을 주죠. 그 다음에 대화에 집중을 위해 상대방의 눈을 대화 시간 내내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내내 응시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시선 분산을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은 여러 대상 중 한 사람에게만 시선이 집중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그죠? 시선의 분산을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9번. 보기의 내용에서 설명하는 콜센터의 전략적 정의로 올바른 것은 만족하지 못한 고객의 95%는 그들의 불만이 해결되었을 때 다시 거래하며, 그죠? 불만족한 한 명의 고객은 평균 25명, 25명에게 말하고 만족한 한 명의 고객은 평균 5명에게 전달한다. 결론적으로 고객을 뭘 하라는 거예요? 감동, 만족을 주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휴먼 릴레이션터의 전략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90번. 인사 종류와 관련해 다음 중 정중례를 해야 할 경우. 정중례는 45도 각도로 매우 공손한 인사죠. 그죠?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VIP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정중례를 하면 되실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목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례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불편한 장소에서는 목례를 해야 되죠. 그죠? 불편한 장소 뭐 있어요? 화장실, 식당, 계단, 엘리베이터. 여기서 아무리 VIP를 만났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뭘 해야 된다?
목례를 하셔야 돼요. 정중례를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목례를 한다. 아주 큰 어른을 만났을 경우에 올리는 인사, 입사 면접을 위해 기업 임원에게 올리는 인사,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하객에게 올리는 인사, 회사에서 높은 직급의 손님을 배웅할 때, 고객을 배웅하니까 당연히 정중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정중례 해당되는 거. 자, 1번은 어떤 인사? 목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목례는 불편한 장소니까 계단, 엘리베이터, 구내식당, 화장실, 통화 중에 직장 내 동료 사이 한 번 만난 사람은 또 만났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접견실에서 방문한 손님에게 차를 대접할 때도 우리가 목례를 하시면 된다. 그 다음 30도 같은 게 일상생활의 직원 간의 인사 보시면 되고요. 어른이나 선생님을 만날 때 45도 각도, 고객을 맞이할 때, 사과할 때, 감사를 표할 때, 고객을 환영하고 배웅할 때,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모의고사 1회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